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경호장비의 유형별 관리 요령입니다. 여기서 경호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호신장비 중에서 경봉, 경찰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봉. 소지법 중요하지 않고요. 사용법 중에서 1번 기억법 있습니다.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파지법이죠, 파지법. 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인지를 잡는다.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엄지와 인지 또는 엄지와 검지 두 개로 봉을 딱 잡고 중지로 잡는 게 아니죠. 엄지와 검지 끝으로 이걸 잡고 경봉을 부드럽게 잡는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약간 굵은 봉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엄지와 검지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손목 관절은 아주 유연하게 해야 되죠. 유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칠 때는 손목을 탁 굽혀서 치죠. 누구를 예를 들면 공격한다고 치면 손목을 탁 굽혀 파괴력이 있죠. 그 다음에 손잡이는 너무 세게 지지 않고 있다가 치는 순간이면 딱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상대한테 가게 하게 되면 튕기잖아요. 튕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탁 손목을 치고는 치는 순간은 손잡이를 세게 잡는다. 중요한 거 엄지와 검지 또는 엄지와 인지로 이 손잡이를 잡는다. 경보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뭐 이걸로 머리, 얼굴, 흉복부를 직접 가게 하는 일은 없겠죠. 자제해야 된다. 자, 가스 분사기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이 가스 분사기는 자, 일단은 구입할 때도 허가를 받지만 사용한 다음에는 관할 발수에 신고해야 됩니다. 어떤 용도로 몇 발을 썼다. 그래서 총기에 준해서 가야 됩니다. 자, 분사기는 총기에 준해서 가야 됩니다. 일단 범죄 용도로 쓸 수 있고 써서 안 되는 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는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때, 정당 방위를 할 때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초기 화재 진화 등에만 사용됩니다. 용도가 세 개죠. 공권력, 정당 방위, 공정초입니다. 초기 화재 진화. 그래서 이게 사용할 때는 보세요. 범인이나 초기 발화물질부터 2 내지 3m 거리에서 조준한 후에 안전장치를 온으로 한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최루성 가스가 나갑니다. 권총용으로 생겼죠. 그래서 유효사거리는 2 내지 3m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군대로 말하면 전문 남자들 청년들이 갔다 와서 막 가스실이죠. 가스실에 들어간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공격자들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가스 분사기인데, 써서 안 되는 것은 자국행위나 개인감정 시비 목적으로 써서 안 되죠. 자, 개인감정 시비는 당연히 알겠는데, 자국행위를 못 쓰는 자국행위는 뭡니까? 형법의 유효성 조각성인데, 내가 어떤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놈이 안 갚는다. 근데 갚으라도 안 갚고 있는데 이놈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족들하고 전부 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도망가려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죠. 빌려준 돈을. 그럴 때 불가피하게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될 경우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다소의 완력을 위해서 공항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하면 되겠죠. 이게 자국행위입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시간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가스 분사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싸가지고 이 사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약간의 멱살을 잡는다, 손을 잡고 있는다, 발목을 잡고 있는다, 이 정도는 가능한데 가스 분사를 써서 자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스 분사봉입니다. 가스 분사봉은 약간 볼펜 또는 만년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자로부터 2, 3m 거리에서 조준한 다음에 안전장치를 온 위치로 한 후에 손잡이를 돌립니다. 볼펜도 이렇게 돌아가는 볼펜 있잖아요. 손잡이를 착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리면 가스가 분출되는 거예요. 휙 돌리면 오른쪽으로 싹 돌리면 가스가 나가는 거죠. 이게 가스 분사봉입니다. 볼펜 만년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가스총은 고무탄 같은 게 주로 나가요. 고무탄이 좋아합니다. 까만 고무탄이 날아가는데 충격이 굉장히 셉니다. 맞으면 띵 하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가스총은 1m 이내에 거리에서 안면부를 향해 조준 발사하면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입니다. 전자충격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찰관들이 범인 제압할 때 많이 쓰죠. 주치폭력자 제압할 때도 씁니다. 자, 특징은 소형이다. 휴대가 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아주 짧은 1, 2초 정도의 전기 충격으로 범인을 제압한다. 약 전압이 5 내지 6만부터 5만에서 6만 볼트 전압이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황소도 순간적으로 그냥 자빠집니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직접 접촉력이 있고 발상에는 직접 접촉력이 목덜미 같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턴건이라 부르고 권총처럼 날아가는 게 있는데, 이걸
발사형이라 부르는데 이걸 테이저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발사형은 유효 사거리가 5 내지 6m입니다. 쏘게 되면 두 가닥의 낚싯줄 같은 게 날아가고 끝에는 낚시바늘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의 몸에 두 군데에 딱 꽂히면 기절합니다. 이것이 테이저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9V 배터리를 쓰는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죠. 지나고 나면 배터리 교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 쏠 때 한 방밖에 못 쏩니다. 연발 사격이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개발되는데 연발도 가능한 것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전자충격기다 알아두시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가 흐르는데 너무 겨울에 너무 두꺼운 옷을 입었다. 그럼 이게 이 전자충격 효과가 전기 효과가 떨어집니다. 전압이 별로 작동 안 해서 사례가 안 쓰러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할 때는 목덜미 아래쪽이라든가 허벅지 안쪽 이런 데 접촉하면 바로 전기가 통하죠. 그 다음에 안면부는 뭐 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에 대한 발사형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은 안면항에 발사하면 안 되겠죠. 이건 잘 맞으면 상처도 많이 나고 눈 같은 데 실명됩니다. 그 다음에 써서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컴퓨터 주변, 정밀 계측기 주변에 쓰면 안 되고요. 폭발염에 있는 유리나 가스 같은 물질 주변에서 쓰면 안 됩니다. 뭐 LPG 통이 있다, 뭐 LPG 저장소가 있다,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주유하는 주유소 부분에 쓰면 다 위험합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m 미만하지 않은 임산부에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 자, 무기, 권총, 소총 같은 것들이요. 자, 이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호처 공무원하고 경호경찰관하고 약간씩 달라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대경법에 근거가 있죠. 19제 근거가 있습니다.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휴대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항상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휴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경호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무기 휴대와 무기 사용의 근거가 법적 근거가 다 각각 달라요. 무기 휴대의 근거는 경공법입니다. 경찰 공무원법에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휴대하는 거죠.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공법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근거는 경지법이 있습니다. 경지법 10조의 4에 있어요. 자, 볼까요?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나 자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이럴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지법. 자, 무기 휴대는 경공법, 사용은 경지법입니다. 휴공사경, 휴공사경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의 경호에 동원된 경찰 공무원의 무기 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지법이다.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간 경호원 중에서 청경과 특수경비원만 무기를 휴대할 수 있죠. 권총과 소총만 휴대할 수 있는데 청경법과 경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자,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입니다. 자, 요건이라는 것은 무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말해요. 조건, 요건입니다. 한계는 무기를 쓰기는 쓸 수 있는데 어떠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향해서 쏜다. 안 되죠. 심장을 향해서 쏜다. 안 되겠죠. 뭐 고환을 향해서 쏜다. 안 됩니다. 그렇죠? 대퇴부야를 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뭐 공포탄을 먼저 쏜다. 경고를 먼저 한다. 일종의 한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 요건을 보면 경호처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나 민간 경호원이나 총기를 쓸 때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인데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총을 쏠 수는 있는데 상대를 다치게 해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는 총을 쏠 수는 있는데 다치게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치게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총기를 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포탄만 쏜다. 이런 경우 있겠죠? 아니면 공포탄을 실탄을 쏘더라도 예를 들면 사람을 겨누지 않고 뭐 공중을 향해서 먼저 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 사용할 수 있다. 대경법 19조 2항 첨단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중요해요. 크게 네 가지가 나온다. 볼까요? 자,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위해를 끼쳐도 되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한 당할 수도 있겠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총기를 사용해서 상대를 다치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자를 체포할 때 당연히 다치할 수 있겠죠. 이 중범죄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범 이런 것들이죠. 절도, 마약. 그런데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한간다. 이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놈이 경호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방해한다, 항거한다, 도피한다, 또는 제3자가 도피시키려 한다. 이럴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중범죄자입니다. 중범죄자의 체포. 그죠? 네 번째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을 체포할 때. 자, 흉기 등인데, 요 등이란 말은 대체로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야간에 또는 둘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호를 방해할 때 또는 경호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 이때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총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명이라도 야간이라면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둘 이상이면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낮이든 밤이든. 야간에는 한 명이라도 위험한 거고, 집단이면 낮이든 밤이든 위험한 거고, 흉기나 기타 위험물을 휴대했다 한 명이라도 위험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경호물을 방해하거나 항거할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자, 네 가지입니다. 경호처 공무원이 위해를 끼쳐주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범죄자의 체포 등, 그 다음에 흉기 등 소유자 체포 등 또는 매우 위험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호에 동원된 경찰관은 위해를 수반하지 않고 무기를 써주는 경우는 범자공입니다. 범자공.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방호, 공무 집회에 대한 항거 억제. 이럴 때 공포탄 정도 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쏘지 않죠? 안 쏩니다.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에서 쏜다. 그 사람이 중범죄자였거나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에 적극적으로 항거를 했거나 매우 위험할 때 이럴 때 쏘겠죠. 이런 경우 사실은 상징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겁니다.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경찰관의 경우는 네 가지뿐만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장집행과 대간첩 작전 수행이 두 가지 더 있어요. 자, 역시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범죄자 체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흉기 등 소유자 체포인데 이건 약간 달라요. 범인이나 소행이자가 무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 투항명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한 걸 때. 자, 경호 현장에서 범인 또는 소행이자, 예를 들면 경호 위해를 가하는 범인이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투항명을 받고도 불응할 때 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기 투항 명령이 있는데, 여기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의 경우에 3회 이상 투기 투항 명령이 없으면 3회 이상 투기 투항 명령이 없죠? 없이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입법에 좀 불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호 현장이라면 저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3회 이상 투기 투항 명령 필요 없고 경호 현장이기 때문에 위험 물건 휴대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총기를 바로 쏴야죠. 이 경찰관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보여지는데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 집행할 때 체포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이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경호 현장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영장 집행할 일이 없죠. 실무에서는 정할 일이 없습니다. 경호 실무에서 정할 일이 없다. 대간첩 작전 수행할 때 이것도 역시 경호 실무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없죠. 자,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실제 경호에 동원된 경찰의 경우에는 쓸 일을 없고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호원입니다. 자, 청경은 경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청원경찰은 경직법을 정비구역 안에서 경비법을 준용한다 되기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경비원도 역시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는 나눠지죠.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지정 중에서 경비를 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필요한다고 해서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다른 수단이 없을,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거의 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살펴볼까요? 자,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을 침투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은에 보면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령을 받고 불응할 때는 총기를 쏴줬다. 자, 여기는 무장간첩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투한 자, 이게 일반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무기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투한 무장간첩이라면 여기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건 무장간첩이 아니고 일반인이 사제 무기나 사제 폭발물을 갖고 국가중요시설에 침투했는데 이 사람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투항령을 받고도 불응할 때 다른 수단이 없어진 총기를 쏴서 다치게 좋다는 뜻이죠. 무장간첩은 당연히 쏴도 좋겠죠. 자,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아까 경호실 소속 공무원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경찰관의 경우에는 6가지, 특수경비원은 2가지죠.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사실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법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다른 시기에 만들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한계인데 총기를 사용하는 조건들은 살펴봤죠? 한계인데 이 한계는 한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례 원칙, 보충성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예를 들면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조건이 됐더라도 예를 들면 상대에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생명을 뺏거나 중상을 입혀서는 곤란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가스 분사기 정도를 들었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여러분 권총을 쏴가지고 제압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만약에 칼 같은 걸 들었다. 그런 경우는 상대를 쏴가지고 예를 들면 다리를 좀 다치게 한다. 가능하겠죠. 그럼 상대가 총을 들었다. 그러면 쏘다보면 예를 들면 중상을 입힐 수 있겠죠. 물론 대퇴부야를 그냥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여러분이 쏘는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하는 수단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가벼운 무기를 들었는데 내가 중한 무기를 써서 제압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충성 원칙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총기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제압할 방법이 없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또는 본인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만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충성 원칙,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는 합리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 이런 게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비례 원칙과 보충성이 있다. 합리성 원칙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비례 원칙을 고려해서 보충성 원칙에 맞게 총기를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 경호 무기 중에서 요건과 한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총기 사용의 기준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공짜죠. 무한정 공짜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시면 되겠죠. 그런 걸로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실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